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과 제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우리의 권리의 그런 범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남이 내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왜 내 땅에다 집을 짓느냐고 주장하려면은 내 땅의 경계를 알아야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에서 국가의 자기 부자기 급부를 요구하는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질서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내용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는 개별 기본권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개별 기본권의 내용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 그러면은 기본권이 보장하고 있는 일정한 생활 영역을 의미합니다. 기본권이 보장하는 생활 영역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본권의 주제죠.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 집회를 하지 않을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은 집회가 무엇이고 더 나아가서는 양심, 종교, 학문, 예술 이러한 개념들이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는가 하는 것을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례에서는 개별 기본권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제기가 될 거고 개별 기본권은 상세하게 설명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쟁점만 그것도 한정된 시간 내에서는 한정된 기본권에 대한 쟁점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기본권의 주제라고 했을 때 만약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를 분석하면은 어떠한 행위가 즉 자기나 부자기가 양심에 속한다면은 그러한 자기나 부자기는 기본권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형법상 구성 요건과 유사하다. 그래서 기본권 구성 요건이다. 기본권 구성 요건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독일에서 독일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1차적으로 자기와 부자기를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랬을 때 그 예술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예술 활동을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적극적인 행위, 즉 자기만 포함을 시키고 이 소극적인 행위, 즉 부자기를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면 기본권이라는 것은 의무로 변합니다. 왜냐? 예술의 자유에는 당연히 예술 활동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자유도 있지만 어떠한 예술 활동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해석해야지. 만약에 후자의 그런 소극적인 그런 측면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여하튼 어떠한 예술의 종류이든 간에 예술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예술을 특정한 어떠한 예술이든 간에 예술 활동을 해야만 하는 의무로 변하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에는 당연히 무종교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종교의 자유는 이거는 기본권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어떠한 종교라도 믿어야만 하는 의무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그런 행위는 적극적인 그런 자기와 함께 소극적인, 소위 말해서 자기, 즉 적극적인 자유와 함께 부자기, 소극적인 자유까지도 포함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한정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런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 또는 일정한 법적인 지위와 같이 방어권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일정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한 하한선만 정해놓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와 같은 경우에서 신체의 그런 안전 또는 신체의 완결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체에 대해서 그 신체에 대한 일체의 그런 침해 행위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신체에는 머리카락까지 포함하는 게 크게 그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속하는 행위를 상세히 살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의 기본권처럼 일정한 그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죠. 즉 법적인 강제가 없는 상태인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인 그런 자기와 소극적인 자유인 그런 부자기까지 포함을 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할 자유와 양심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도 거부할 자유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적 집행 거부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도 판시하고 있듯이 그런 군 복무를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을 자유도 넓은 의미의 양심의 자유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이러한 자유는 이러한 기본권은 37조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보듯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을 크게 본다면 이렇게 자유를 일정한 행위를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도 있지만 주거의 자유와 같이 주거의 평온함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 자체를 보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거의 평온함, 주거라는 공간 자체의 평온함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가 대상이 아니라 공간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죠. 또 통신의 비밀이라든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처럼 이런 비밀스러운 남한테 알려지지 않는 그런 비밀스러운 상태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장을 또는 편지나 이런 통신의 내용을 남의 제3자가 그 이를 제한한다면은 이건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재산권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재산권이라는 것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보장하니까 현존의 그런 물건에 대한 권리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현존의 그런 상태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개별 기본권마다 차이가 나지만은 행위, 그다음에 공간, 일정한 상태 중에서는 이런 비밀성과 같은 그런 인격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 사진이나 개인정보나 또는 나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은 다 이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우리는 기본권 행사라고 하고, 그러나 기본권의 그런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가 모두 다 궁극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권의 주제에 속한다, 즉 어떠한 행위가 양심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헌법 37조 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얼마든지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은 즉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호는 그런 합헌적인 기본권의 법률에 의한 합헌적인 기본권의 제한 이후에 남은 영역이 바로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가 총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라는 그런 헌법 37조 2항의 그런 목적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병역 거부 또는 집청 거부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역법과 또는 군 형법의 항명죄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즉 합헌적인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통신의 비밀성은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보장돼야 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일정한 요건하에서 범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허가한다면 이걸 허가서를 발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은 이런 우편물에 대한 검열이라든가 그런 통신에 대한 감청과 같은 경우가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가 모두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라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주 까다롭게 요건을 정해서 제한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규정을 또 헌법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크게 그래서 인적인 보호 영역과 사항적인 보호 영역으로 얘기하지만 인적인 보호 영역은 일정하게 기본권 조항을 일정한 인적 범위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 시간에는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적인 보호 영역과 같은 경우에 헌법 33조는 노동상권의 주체를 그런 근로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즉 사용주라든가 자영업자는 노동상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기본권은 모든 국민은 하고 주어가 되어 있지만 노동상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국민이냐 외국인이냐를 따지지 않고 근로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적인 그런 그 노동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월급 등의 봉급을 받는 생활자는 모두 다 노동자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 생산수단 그런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용주라든가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노동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인적인 보호상의 이제 기본권의 보호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종교, 양심, 집회, 결사 이러한 개념들을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만약에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즉 입법자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결정한다면 기본권은 원천적으로 입법자를 기속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해 놨어도 만약에 입법자가 집회의 자유는 옥내 집회만 허용이 되는 것이다. 옥외 집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집회가 아니다. 또는 현재의 그런 사회 질서에 반하는 또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집회는 집회의 자유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법자가 마음대로 집회의 개념을 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집회의 자유가 입법자를 기속하는 그런 기본권의 직접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기본권이 기본권의 대국가적인 효력 중에서 입법자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입법자로부터의 기본권 침해가 원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영역, 즉 양심, 종교, 집회 등과 같은 경우는 헌법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고 입법자는 이를 개념 정의를 한다 하더라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헌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서 입법자가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자유권 중심의 그런 방어권에서도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기본권과 같이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랬을 때 최소한의 물질적인 그런 최소한의 그런 생존에 필요한 수준 이상을 보호할 권리다. 이런 식으로
기본권의 보호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관한 그런 해석 원칙을 본다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기본권은 그 헌법에 의하여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 양심, 집회,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 그렇게 했는데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이 아니래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세의 삶을 뛰어넘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은 샤머니즘이나 뭐 애니미즘과 같이 이런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원칙은 이왕이면 폭넓게 개념을 잡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 보장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헌법 해석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외적으로 입법자에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재산권과 바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환경권 35조의 그 두 기본권입니다. 이런 재산권과 환경권은 개별 헌법에 의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재산권과 환경권의 범위를 입법자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정한다 하더라도 즉 재산권의 보호 영역을 정하면서 일체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소위 말해서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방식의 이런 재산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은 재산권에서 다시 다루겠지만은 그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자가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외적으로 재산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따라서 입법자가 이를 구체화한다. 그럼 나머지 기본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더 상세하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데 원칙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불분명한다면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좀 넓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그런 개별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성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양심의 자유 그랬을 때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탄생 이전부터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그런 내적인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인간들은 그런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그 내적인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인격적인 그런 동질감에 대한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런 양심은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이죠. 그래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자기를 핥혔다고 해서 양심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는 양심이라는 것은 일신전속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작용은 인간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종교와 같은 경우도 이건 인간에게 고유한 현상입니다. 현세에서 불만을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 살면서 그 상당히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물음을 물어가면서 삶의 의미를 물어가면서 결국은 신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또는 신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개념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교는 인간에게 아주 고유한 그 사고를 하는 인간에게 고유한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전통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뭐 라일리안이라든가 뭐 우주에서부터 저 창조자가 나왔다든지 이런 식의 신흥 종교에까지 아주 그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헌법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정할 때 가치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정해야 된다.
라는 게 기본권의 보호의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전통적인 종교라서 좋고 신흥 종교라서 나쁘고 이런 식의 판단은 헌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과 피안에 대한 믿음, 나아가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면은 이것이 넓은 의미에 그것이 신흥 종교든 또는 전통적인 종교든 또 종파 사이의 그 정통이냐 사입이냐 이런 그런 분쟁, 이런 논란은 종교학자나 일반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치와 상관없이 여하튼간에 존재의 근원에 대한 그런 물음이라면은 우리는 종교라고 넓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였다면 우리는 집회라고 하고 그 불특정 다수인의 최소한의 요건을 우리는 2사람 이상이라고 보통 학설상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1인 집회라는 것은 우리 헌법상 집회의 개념에 맞지 않죠. 그래서 1인 집회는 1인 5개 집회는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1인 5개 집회라고 하더라도 한쪽 그 광장 귀퉁이에서 모여 있다가 한 사람 광장 한 가운데로 나온다. 그럼 광장 귀퉁이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은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불특정 다수인만 모였다면은 그것이 교수들의 집회든 노동자의 집회든 외국인의 집회든 에이즈 환자의 집회든 어떠한 가치와도 상관없이 개념이 정해져야 돼요. 기본권의 집회다, 불특정 다수인이면 집회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집회의 자유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5개 집회에서의 물리적인 폭력의 위험성이거든요. 따라서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이런 사이버 집회 이런 것은 우리는 용어로서 사이버 집회라고 얘기하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현신하는 그런 실질적인 집회는 아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인터넷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규제는 할 수 있지만은 사이버 집회 자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니죠. 아까 개념과 가치와 상관없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성으로부터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있죠. 예를 들면 직업의 자유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개별 기본권에 관한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관한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하는 교과서에는 별로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기본권마다 기본권의 예를 들어 갖고 집회의 자유 그럼 집회의 자유의 내용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 그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의 내용이나 분류 이런 식으로 개별 기본권에 나와 있는 것을 짧은 시간에 상세하게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개별 기본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출해서 일반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 안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강의 안에 수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자유 그랬을 때 직업의 우리는 세 개념의 요소로서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듯이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부혜성을 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생활수단이 되는 계속적인 활동, 비록 예를 들어서 소설가가 2, 3년에 한 번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1년에 한두 달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거는 나름대로의 평상시에 자기의 작품의 소재를 개발하면서 머릿속에서도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성이 인정이 되는 생활수단적인 거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직업이죠. 그런데 공공무해성이라고 했을 때 초기에 또는 일부 학자들은 공공무해한 활동만이 직업이라고 봤지만 오늘날 헌법재판소는 직업 그랬을 때는 공공무해성이라는 요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생활수단이 되는 계속적인 활동은 모두 다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무해성이라는 것을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도입을 시키면 객관적인 그런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이게 공공의 무해한 활동이냐 유해한 활동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치와 관계없이
계속적인 생활수단이 되는 활동은 직업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당 또는 철학관과 같은 점을 보는 사람들, 이것이 공공무해하냐 유해하냐 상당히 판정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죠. 단지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이거를 규제 또는 금지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묵인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뭐 소득세를 걷어서 뭐 이런 식의 그런까지는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계속적인 생활수단이 되는 활동이라면 모두 다 넓은 의미의 직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기본권의 그래서 그 보호 영역은 객관적이고 가치와 상관없이 예견 가능성이 있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른 기본권과의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25조에 공무단인권이라고 했지만 내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헌법 41조나 67조에 그런 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5년 단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본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한 헌법 12조에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12조 1항부터 그 헌법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 절차적인 그런 권리 등을 헌법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부터 해서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까지요. 그리고 한 조항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조항인 헌법 13조를 본다면은 아무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더라도 37조 2항에 따라서 국가 예를 들어 범죄자에 대해서 징역 3년 이렇게 구형해갖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은 선고를 해서 집행을 한다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 13조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이중 처벌이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중 처벌을 한다면 위헌이다. 그래서 기본권의 한 내용과 한 조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조항을 더 상세히 살펴본다면은 이중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거는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기본권과도 폭넓게 이제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재범의 염려가 있는 이런 청소년 그런에 대한 그런 성폭행범과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팔찌를 사게 하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형을 선고받아서 수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감한 사람들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전자 팔찌를 채웁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고 또는 제3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항상 불안에 떨게 되죠. 전자팔찌를 차고 난 다음에 일정한 장소를 벗어난다면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팔찌가 울리고 이건 필연적으로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면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재범을 막으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중처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은 한 기본권과 다른 기본권의 내용을 연관해서 봐야 되고 여기서 비평등권의 문제와 같은 경우는 기본권의 그 보호 영역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특성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평등권에서 다시 다르겠지만은 우리 헌법의 평등 문제는 이렇게 신체에 대한 평등뿐만 아니라 종교, 집회 모든 기본권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그 근로나 취업에 있어서의 평등 문제까지요. 그래서 평등권은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권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는 평등권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평등권 심사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원칙을 도입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그런 보호 영역을 확실하게 정해놔야지 기본권의 주체가 그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과 다른 개념으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공간을 현저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를 우리는 기본권의 그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식의 기본권의 그런 그 구분은 단계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느냐 속한다면은 그러한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기본권의 제한이냐 만약에 제한이 아니라 현저하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불쾌감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정도는 사회에서 살면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권의 제한이라면 반드시 헌법 37조 2항에 의하여 정당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법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에 관한 지금 오늘부터 얘기하는 그 26강에서 24강에서 26강, 7강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16,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가장 기본이 된 99%의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헌법 37조 2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국민 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죠. 음주 단속을 한다든지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우리가 또는 구금을 시킨다든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그러한 기본권 제한이 과연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 심사가 헌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정하게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권의 보호 영역의 가장 또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기본권은 초국가적이지만 초사회적이지는 않다고 그랬죠. 따라서 기본권에는 공동체의 기반을 침해하는 즉 타인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떠한 기본권에 의해서도 속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업적인 장물회비다, 직업절도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직업적인 장물회비나 직업절도범은 우리 사회 현실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고요. 헌법에서 얘기하면 직업킬러, 직업적인 절도범 이거는 아예 그 직업의 자유에 포함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직업의 자유에는 계속적인 생활수단이 되는 활동을 포함하지만은 아까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기본권은 초국가적이지만 초사회적이진 않다. 즉 공동체의 존립을 침해하는 이런 물리적인 폭력 행위는 일체의 기본권에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직업 킬러, 직업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될 수 없는 그리고 헌법의 전제 조건인 그 물리적 폭력 금지의 원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규제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모든 그 직업의 자유든 양심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물리력을 행사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상하는 행위는 일체의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배제가 되는 행위들이죠. 단지 노동상권처럼 우리가 파업을 해서 물리적으로 사업주의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사업주의 경제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까지 넓게 보면은 인정이 되는 기본권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본권은 여하튼 물리력 행사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현저하게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기본권의 제한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불쾌감 정도는 기본권의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게 이 담배는 얼마나 해롭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담배가게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이건 재산권, 나에 대한 행복 추구권 침해다. 행복 추구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 정도로는 담배를 못 피게, 물론 그걸로 쇼크를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는 주관적인 불쾌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한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해서 1, 2분 정도, 1, 2초 또는 1, 2분 잠시 좀 교통이 조금 좀 진행 속도가 막혔고, 그리고 한 번에 좀 음주 단속기에 그런 측정을 한다고 해서 이 정도 갖고 기본권의 제한이냐? 만약에 이것이 한 2, 30분씩이나 지체가 되고 이랬다면 기본권의 제한 요소가 있겠지만은 한 1초 정도 음주 측정을 하고 지나가는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나옵니다. 오늘날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리고 법률에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개인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어렵게 만드는 모든 조치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의도하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인신을 구속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기본권의 전형적인 제한이라고 봤지만, 가령 예를 들면은 골뱅이에 유독물질이 있어갖고 이 골뱅이에서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수거명령을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또는 라면에 몸에 안 좋은 그런 기름을 썼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면은 그 골뱅이나 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급감하고, 심지어는 이제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서도 보지만은 이런 만두소와 같은 사건 같은 경우도요. 그 해당 회사가 그 해당 종목을 파는 중소기업이 아주 도산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단순하게 정부의 발표이지만,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그런 발표로 개인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발표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그런 위헌적인 제한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는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 그런 것은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원칙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어렵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조치는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한다. 이런 기본권의 제한은, 그런 기본권의 제한의 그 커다란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즉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한과 헌법적 한계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교과서에서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한, 이런 것은 우리 헌법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내재적 한계에 의한 제한이라는 것은 독일 기본법에서 고유한 그런 이론으로서, 우리나라 원래 헌법학자들이 독일의 법학을 많이 개수하면서, 또 독일에 또 유학을 많이 가면서 독일의 그런 이론을 상당히 많이 수입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으로 우리 헌법학계에서 수용할 필요가 없는 이론까지 수용된 전형적인 견해가 바로 내재적인 한계론입니다. 독일 기본법은요, 우리 헌법 37조 2항과 같은 조항이 없어요. 즉 우리 헌법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모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독일 기본법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고 나서 그 제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서 미사나 종교적인 재래 활동을 한다,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본권에는 종교했을 때는 미사가,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거는 종교 활동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이 전개가 된 것이죠. 또는 설사 그것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의 그런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학설을 전개해 나간 것이 내재적인 한계론입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굳이 이런 내재적인 한계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우리 헌법은 37조 2항에서 분명하게 요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네 번째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고, 이 요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을 못하면 그건 원칙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기본권론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한계는 여러분들이 도외시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 취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큰 유형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결국 37조 2항도 그렇죠. 그 다음에 헌법적 한계에 관한 내용, 헌법적 한계에 관한 내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기본권의 제한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또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헌법 예를 들어서 그 21조 4항과 같이 모든 국민의 양심 있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전형적으로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충하는 법익을 고려해서 기본권을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소위 헌법적 한계 또는 헌법 직접적인 제한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조항을 본다면은 입법자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를 21조 4항에서 직접 두었습니다. 뭐 이런 예는 많죠. 예를 들어갖고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군인, 군무원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한 29조 2항과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헌법상의 한계 또는 헌법 직접적인 제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두 다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37조 우리 헌법 37조 2항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죠. 모든 기본권 제한에 가능하니까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같은 21조 4항이나 국가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 29조 2항과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상충하는 법익을 고려해서 헌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돼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이 없이 기본권 제한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헌법 8조 4항을 보세요. 모든 국민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한편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 나올까봐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직접적으로 제한 근거 조항을 두었어요. 이 조항만으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 여러분들이 공통점은 뭐냐? 법률 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든 헌법적 제한 내지는 헌법 직접적인 제한이든 공통점은 기본권 제한은 모두 다 법률에 의거해야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